금융시장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와대는 너무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본 문제는 연일 시끄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 운영위 상황을 잠깐 짚고 왔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운영위에서는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니만큼 일본 문제가 당연히 언급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3회 보복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도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출석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인데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색 국가 배제를 예상하고도 어떻게 대책 마련이 없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금융 등 분야에서 제3의 경제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야당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일본이 금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IB, 10대 IB의 이권계 자금이 20% 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금융계 흔들면은 마음껏 흔들립니다. 그렇게 아니하게 한 달 전에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폭탄만 정부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익 차원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3차 보복 조치는 금융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와대는 매우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정부가 좀 안일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던진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그 정책실장이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수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이지 희망적 사고인 것처럼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함도 없이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실제로 이와 같은 걱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사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당시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한일 관계가 급락했고 그 무렵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 자금이 한 번에 쑥 빠져나가면서 IMF가 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와 같은 어떤 우려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 국민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을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마냥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 의뢰가 아직까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간의 이른바 뭐 경제 전쟁까지 이제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김민지 기자, 뭐 우리 지금 증시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봐도요. 어제 검은 월요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암울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면서 어제 하루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조 가까이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도 15%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원화값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오늘까지 상황은 좀 좋지 않아서 이틀 사이에 시가총액 75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결과를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뭐 지금 주식 시장도 출렁이고 있고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어제 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한테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글쎄요, 뭐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 말씀 중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청와대가 좀 지나치게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봐도 되는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글쎄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이 증시나 환율은 사실은 이 글로벌 무역 분쟁이 원인입니다. 아하.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른바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상 분쟁에서 이제 통화 전쟁으로까지
넘어가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줬고 우리로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기 때문에 연일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또 환율이 불안정한 게 사실인데요. 예. 물론 이제 국내적인 악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 불안 요인들이 가중이 되고 있고 또 지표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에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을 놓고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고 우리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무방비처럼 보이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전에 요 앞서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이 다음에 이제 일본계 자금의 회수로 나타나지 않겠냐. 금융 쪽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우리 금융위기를 가중시키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본계 자금의 실태를 봐야 되는데요. 국내에 많게는 52조, 적게는 한 40조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은행에, 일본계 은행의 국내 여신입니다. 그게 한 24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미주은행이라고 11조 7천억 원의 여신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은행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최고 경영자가 얼마 전에 국내에 방문을 해서 이건희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을 자기 은행 자금을 회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네.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그 일본계 그 은행 여신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100% 날아갔을 때를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가의 진단입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불안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김민지 기자? 우리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처럼 금융시장에 출렁이는 이때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나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 오보 대응에 나서겠다. 오보 대응?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 확산을 시키는 것은 어떤 언론의 차원에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오보나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불안감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황을 IMF에 빗대거나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정부였는데 뒤늦게 언론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90년 이후에 그 IMF 그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고 또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다들 같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종 2차장 같은 경우에는 IMF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했던 게 지난달 13일 김현종 차장의 입을 통해서 IMF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는 또 언론들이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걸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또 가짜 뉴스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청와대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런 여권 스스로도 국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청와대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정책 목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후순위로 미뤄야죠. 후순위다. 지금 같은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일본과 이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청와대 우선 임무입니다. 예.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청와대가 대응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면 가짜뉴스가 나올 소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상조 실장 나왔을 때 금융보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보복의 위기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다 대응하고 있고 예. 설사 하더라도 우리가 97년 IMF처럼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말이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금융보복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미리 제안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 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걸 생각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예상돼 있었잖아요. 그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건지 시나리오별 대응을 다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배상권을 인정해서 나올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걸 나올지 아니면 제3이 아니 나올지를 시나리오별로 법무부 차원에서나 다 준비를 해서 시나리오별 그 뒤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외교부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시나리오별로 다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외교부가 그 준비한 다음에는
외교부의 외교적 해결이 지금 무산돼 버리면 지금 경제보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리 몇 달 전에 일본이 어떻게 경제보복을 할 건지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외교부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청와대 대응이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뒤통수 맞고 하면서 이제 어처구니 없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의 김상조 실장 이야기도 금융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 튼튼하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뭐 달러가 부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조치를 짜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예.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가짜뉴스 철저히 염산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청와대가 할 때입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일본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공직자들 관련해서요. 무슨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는데 이걸 두고도 좀 뒷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후임으로 이제 들어온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의 첫 공식 행보입니다. 예.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기강 회의를 잡겠다. 감찰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감찰이, 그러니까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을 하는 공직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당장 공직사회 에서 나오는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한마디로 공기반장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첫 발표에 대해서 이 관가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가까운 관련 내지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냐 했더니만 골프장 앞에서 이게 음주운전 단속하는 그걸 보내면서 골프장 앞에서 그냥 음주만 안 하면 돼. 그것만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청와대 정책에 대해서 이 관료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기류가 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조원 청와대 수석이 왔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영이 제대로 섰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없지 않은 것 우리 같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번 청와대의 이 공직자들에 대한 언동에 대한 감찰, 사실 이게 무기한 감찰이래요. 일본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감찰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고 공직자들이 특히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 자칫 공직자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엇나간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정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제에 좀 미리 단속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게 공직자들이나 국민의 입막음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소녀상 앞에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베 수상한테 사과한다는 그런 표현의 자유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의 입막음이 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자칫 이 한두 마디의 말 실수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 전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날까봐 미리 조심하는 건데 다만 이게 지나치게 과해서 소신을 갖고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공무원사의 기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공, 늘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과 이 문제에 있어서 늘공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래요. 훨씬 더 자신감을 많이 표하고 있고 그만큼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서 잘 읽고 있고 잘 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거나 지금 정부 정책이나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의 지자체 중에 우리 중구를 담당하는 중구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양호 지금 구청장이 이 중구청장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 중구청이 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길거리에 보이콧 재팬 이 배너를 걸려다가 다시 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로변에 태극기와 함께
오른쪽에 달린 깃발은 노 재팬, 보이콧 재팬해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또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제 저 배너를 제작해서 서울 을지로나 퇴계로 이렇게 중구의 가로변에 1,100개를 원래 달려고 했던 거예요. 그 깃발을? 오늘 오전에 지금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물론 중구청장이 나중에 철회하긴 했지만 저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깃발을 중구청 관내에 1,100개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런 겁니까? 네네. 김민재 기자. 자, 좋습니다. 저 깃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구도 눈에 띄고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저렇게 깃발까지 걸어가면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의 논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대응, 예. 정말 단호하고 원칙적이죠.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카드로 해서 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본과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가를 슬기롭게 고민해야 될 때지, 이제 정부나 정부 기관까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편성해가지고 오히려 이것들을 더 갈등을 더 논란을 또 확대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걸로 하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호 구청장도 정치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 신분이 아니라 행정가란 말이에요. 네. 중구청을 담당하는 행정 업무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어떤 데입니까? 중구가 포함된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도 중구고요. 네. 대한문도 중구고요. 명동이 중구입니다. 명동거리. 그다음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중구입니다. 허허. 거기가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관광객은 명동하고 DDP를 가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 반일의 깃발을 딱 하니 올려놓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1,100개나 올려가지고 일본을 가지 않습니다. 일본 사지 않습니다. 노저팬.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 관계 안 좋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관광을 갔는데 관광객 그 일본 시내에 떡하니 한국을 혐오하는 또 한국을 반대하는 깃발이나 이런 목소리가 있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저렇게 정말 근시안적인 행동하는 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주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사케를 먹었느냐 안 먹는가 논란이 심했는데 예. 그때 집권당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사케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시비를 걸면 일식집 사장 죽으라는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구청장의 개인적인 독단으로 국민 세금으로 1,100개나 되는 일본을 반대하는 저 배너를 걸면 그 명동시장에 있는 상인들.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감정파리와 저런 식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게 도대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좀 제대로 생각을 해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영호 중구청장의 이제 노재팬 저 깃발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좀 시끄러웠다고 해요. 서울 한복판에 노재팬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고요. 예, 17,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네요. 자, 아까 우리가 중구청 관내에 저 노재팬 깃발이 걸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저렇게 깃발을 건 지 반나절 만에 여론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서영호 중구청장이 오케이, 이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내걸렸던 깃발들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는 한 가지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보이콧은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고 사실 이번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의사표시가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강남구청에서 지난주에 예. 해란로에 가면은 만국기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조처에 대한 그 항의로서 일본 깃발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반한다 하는 보이콧을 했는 것은 처음인데요. 아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우리의 비판의 표적은 보수적인 극우적인 아베 정부인 것이지 일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민의식 이것도 결국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에 대해서 타겟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펴고 일본의 여론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오히려 일본에서 오려고 하는 일반인들까지 타겟을 한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반일 어떤 그 보이콧의 순수성이 너무나 이게 희석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노재팬 깃발 내린 것 적절하고 그와 같은 어떤 그 조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서양호
청장님을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끔하게 저 또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깃발은 어쨌든 내리기로 했으나 저게 나름 또 중구청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저거 깃발을 또 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저 깃발은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된 건데 불필요한데 지금 또 예산 낭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으로까지 좀 불거진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서양호 중구청장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오버한 거죠. 아, 오버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이런 불매운동이나 지금 아베 내각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규탄에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념 없이 편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순수성을 훼손하는 관제 반일 캠페인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할 일은 저런 국민 여론을 지렛대로 일본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네. 그 반일 캠페인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베 내각의 정책이지 일본 그 자체이거나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베의 일본이 아닌 다른 일본도 많습니다. 어허.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다 반대하고 뭐 일본하고 아, 그럼요. 국교단절하고 전쟁할 겁니까? 예, 그거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치단체에서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해가지고 저렇게 생각 없는 캠페인을 하고 예. 국민들 비판을 생각 없는 받고 캠페인입니까? 결세 낭비하고 예. 다행히 우리 국민 여론이 매우 성숙해서 저런 걸 가려볼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했기 때문에 이 조기에 저걸 스스로 철거했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한일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여당 내의 그 발언의 수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일본에 대한 발언들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 초전박살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모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 말자, 다시 한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초전박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같은 데는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셔야 될 분들 전부 발목 또 묶는 거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길 주문합니다. 자, 여당 내 목소리에 이제 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자리에서 이제 파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고요. 최재성 특위위원장이죠. 일본 문제 관련해서 도쿄 포함해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확대 검토해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흥 무관처럼 다양한 이 기술 무관 학교를 자기 양성해야 됩니다. 등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러한 발언들이 김 교수님 일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집권 여당 안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자 배드캅 국캅 하자. 예. 그래서 나는 배드캅 할 테니 너 국캅 해라라고 역할 분담을 해서 현명하게 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니까.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 서른 최고위원, 그다음에 최재성 경제침략 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 내에서는 일본과의 지금 이 싸움을 가장 진두지휘해야 될 수장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배드캅 역할을 자처해버리면 국합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역할 분담 없이 저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일종의 국민 정서에 편승한 감정팔이 이렇게 강경발을 해버리면 청와대가 뭘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최재성 의원의 저 발언인데 네. 도쿄가 방사능 문제가 있으니 도쿄 여행을 좀 금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지난주에 국회 방일단 도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걸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우리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지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특사를 몰래 2번이나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특사를 어떻게 보냅니까? 방사능이 있는데 도쿄에. 방일단은 어떻게 왜 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발 생각 좀 하고 네. 제발 사리 분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리고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 카드하려면 경제침략보복위원장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저 목소리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경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산품 하겠다. 그다음에 뭐 수입 다변화하겠다. 이건 뭐 10년 뒤에나 가능한 이야기 애국새치를 외치면 뭐 할 겁니까? 당장 우리 국민들이나 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런 식의 집권 여당의 그야말로
단발마적인 그런 단일한 목소리만 강경하게 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표창원 의원이 오늘 국회 운영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뭔가 표의원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끄는 게 뭐가 있었다면서요? 네, 표창원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카메라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리 앞에 컵이 뭡니까?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문구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 어게인 1945 대한 기술 독립 만세 이렇게 써 있는 컵이 계속 카메라에 노출돼서 저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게인 1945 대한 기술 독립 만세 이런 텀블러가 등장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